사람의 얼굴에는 모든 것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요. 중년부터 말년까지 모든 것이 외모를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관상이나 사주를 얼마나 믿으시나요? 아니면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답답하다. 운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다. 나보다 공부 못했던 친구가 사회에서는 더 성공했다.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내가 사면 상투 잡는 격이다. 그때 뭐가 눈에 씌어 그런 선택을 했는지 후회스럽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봤을 텐데요. 그에 대한 해답은 운명 속에 있습니다. 사주 8글자에는 나라는 사람의 사용법이 무척 풍부하게 담겨 있는데요. 신체적 특징이나 건강, 인간관계를 맺는 마음자리, 공부머리와 손재주, 말솜씨와 실천력 등 사는 동안 필요한 정보가 빼곡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좋은 인연을 맺고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돈 버는 방법까지도 사주팔자로 정해진 운명이 말해줍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운명의 만약은 없다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욕망하는 것은 딱 2가지. 돈과 사랑이다. 살면 살수록 돈에 대한 절실함은 더욱 커진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대한민국은 돈만 있으면 참 살기 좋은 나라라고 다들 말한다. 더불어 뜻이 잘 맞는 친구와 동료, 가족까지 있으면 더 바랄 것 없는 행복한 인생이라 할 만하다. 돈과 사랑, 우리는 이 2가지를 얻기 위해 평생 이를 악물고 살아간다. 그런데 너무 공평하지 않다. 하는 일마다 잘 되어 돈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끊임없이 열심히 도전하지만 결과가 처참한 사람도 있다. 왜 이럴까? 왜 저 친구는 잘 나가고 나는 이 모양일까? 지독하게 운이 없는 걸까? 사주 명리학에 눈을 뜨면 자신의 실천 행동력이 어디에서 오는지 보인다. 운명을 맹신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거부하면 거만한 사람이 되며, 참고하면 현명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맹신하거나 거부할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정보를 하나 더 얻었다고 생각하면 절망에 빠지거나 삶을 포기하려는 순간에도 희망이 보인다. 이것이 사주 명리를 알아야 하는 이유이다. 부부. 내 눈에 든 들보는 안 보이고 남의 눈에 든 티끌만 탓한다. 정해진 운명을 알면 원망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 고통은 어떤 것을 거머쥘 수 있다는 욕심 때문에 생긴다. 자신의 정해진 몫이 아닌 걸 탐내는 마음이 스스로 고통스럽게 한다. 배우자가 바람 피우는 것도 내 운명입니까? 배우자의 외도는 배우자의 운명이지만 그 배우자를 선택한 것은 본인의 운명이다. 왜 결혼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 운명인 줄 알았거든요.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제가 적극적으로 대시했어요. 그때는 운명이었는데 지금은 운명이 아닙니까? 운명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악연이 아니고서야 이렇게 제 속을 썩일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사람과 끝까지 살아야 해요. 그녀의 말 속에 답이 있다. 악연도 운명이다. 여성의 사주에서 배우자 자리에 이성을 나타내는 관이 없거나 관이 겁재와 합하면 남편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이치를 알면 원망이 줄어든다.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이해하면 지혜로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것이다. 부부의 연을 맺는 데 있어 음양의 이치보다 강한 작용이 없다. 관이 없는 여성이 결혼하기 위해 얼마나 큰 용기를 내었겠나. 운명으로 믿고 결혼까지 결심한 그 마음을 왜 잊어버렸는가. 인연을 맺음의 음양은 서로의 채움으로 소멸된다. 궁합을 안 보고 결혼해도 헤어질 확률 반. 궁합을 보고 결혼해도 헤어질 확률이 반이다. 운명에서는 헤어질 사람은 헤어지도록 설계되었다는 뜻이다. 좋은 사람과 나와 잘 맞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의미이다. 또한 내게 좋은 사람임에는 분명하지만 내 인연이 아닌 사람도 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훌륭한 인격이라고 소문이 자자해도 본인 가족에게는 괴팍하게 구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이중인격자인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인가? 저 사람은 다 좋은데 툭하면 소리를 질러.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자기 실수를 인정하네. 저 사람은 다 좋은데 돈을 너무 아껴 등등. 부부가 느끼는 단점은 다른 관계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다가온다. 이런 기분에 대한 서로의 이해가 없으면 점점 갈등의 골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사주명리의 오행과 육친은 상대방이 가진 본질적 기운을 의미한다. 왜 남편이 돈에 그렇게 인색한지, 왜 아내는 그토록 잔소리가 끊이지 않는지 알고 나면 잔소리도 흘려듣는 여유가 생기고 아끼는 데에도 보람을 느낄 수 있다. 명리 공부는 수행과 같다. 자신 안에서 용솟음치는 욕망을 제어하는 건 마음뿐이다. 불교에서도 끊임없이 마음 다스리는 법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만이 자기 운명에 순응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마음을 공부하고 다스리는 이치와 방법이 명리에 있으므로 운명을 안다 해도 겁먹거나 흥분할 까닭이 없다. 동시에 부모 원망, 시대 원망, 환경 원망 등등 남을 원망하고 탓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 왜냐하면 뿌리가 나이기 때문이다. 기륭화복을 보면 길과 흉이, 화와 복이 같이 있다. 귀천도 마찬가지다. 다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현재 길하다 해도 뒷면에는 흉이 있다. 밤이 있고 낮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운명을 알면 궁극적으로는 자신을 깨닫기에 이른다. 친구나 동료, 싸우는 사람하고만 싸우게 되는 이유. 살면서 제일 언짢은 것이 사소한 일로 싸우게 될 때이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그것보다 큰 일도 더 많이 겪는데 그깟 일로 왜 언성을 높였을까 싶을 때가 있다. 스스로 치사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너그럽지 못한 밴댕이 취급당한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아진다. 가족 간에도 충돌하는 사이가 있고 직장에서도 동료나 상사와 껄끄러운 관계가 있다. 이상하게 싸우는 사람하고만 싸우게 된다. 사주명리에서는 부부가 충돌하는 원인과 친구가 충돌하는 원인을 서로 다르게 파악한다. 부부는 일간에서 서로 한 몸으로 보기 때문에 성간과 지지의 합이 좋지 않을 때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친구는 육친으로 겁재가 있을 때 갈등 관계가 된다. 겁재는 강렬한 개성이 있고 추진력과 투기심이 있다. 같은 계절, 같은 일간에 태어난 사람들이 사회에서 만나면 서로 한눈에 호감을 느끼고 잘 통한다고 받아들인다. 같은 계절과 같은 일간을 지닌 사람들은 조후의 영향을 비슷하게 받기 때문에 느낌이나 직관이 비슷하게 작동한다. 말을 안 해도 통하는 사이가 된다. 하지만 이렇게 좋기만 한 것은 아니다. 비슷하다는 것은 욕망도 비슷하다는 뜻이다. 흔히 말해 비슷한 기질의 사람들이 만나면 싸우기도 잘 싸우는 것이 이런 데서 기인한다. 너무 잘 맞아서 친구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고 그러다 결혼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 결혼까지 이르면 그때부터 지옥이다. 눈만 뜨면 아웅다웅하는 사이가 되기 십상이다. 부부와 친구는 서로 다른 조후의 조화가 이뤄져야 갈등을 잠재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친구는 어떻게 사귀어야 할까? 친구라 함은 어릴 때부터 학교나 동네에서 같이 자라온 사이여서 사주명리를 보고 사귀는 것도 아니다. 사회에서 만나는 친구도 나와 갈등 관계인지 서로 돕는 관계인지 미리 알고 사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관상에서도 심상이 제일이라 했듯이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마음에 해법이 있다. 묘하게 경쟁심이 발동하거나 유독 한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고 갈등이 있다면 마음속에 경쟁심이나 승부욕, 질투 같은 것이 있는지 자신을 들여다보아야 한다. 분명 겁재가 있는 사람이다. 육친은 용이라 해서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크고 작은 변수가 된다. 내가 경쟁하지 않고 포용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사소한 싸움 정도는 피할 수 있다는 뜻이다. 어쩌면 내가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친구를 대해야 한다. 만복의 근원은 인복에 있다.
내 주위에 누가 있는가에 따라서 결핍이 결핍인지도 모르고 넘길 수 있고 선우신조의 기회를 얻기도 한다. 파도가 세게 밀려올 때 크고 넓은 배를 타고 있으면 위기를 넘길 수 있는 것처럼 주변에 복이 많은 사람이 있으면 지혜롭게 운명의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다.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림으로써 복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운명에서 취할 수 있는 최고의 방편이다. 그러려면 내가 항상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복 있는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해서 다가오도록 만드는 것이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10분 발휘하는 것, 그 노력이 인복을 가져다 준다. 복이 있는 관상은 이목구비 얼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무형의 심상에 있다. 운명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바로 심상이다. 자신의 복을 바로 안다는 것은 좋은 운명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니다. 세상과 마주하고 현실에 적응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인지를 아는 것이다. 관상과 인상은 다르다. 인상은 좁은 의미의 관상이다. 얼굴만 보는 인물 감정이라서 기초 분야에 해당한다. 미간을 찌푸리면 인상 쓰지 마라 하지 관상 쓰지 마라 하지 않는다. 관상을 얼굴의 전반적인 느낌을 해석하는 것이라 얼굴 경영이라는 말을 쓰는 분도 있다. 역술 경영, 얼굴 경영, 사주 경영 등 온갖 분야의 경영이라고 붙이는 것은 이 시대가 물질 시대로 돈의 영향력 아래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인상은 이미지 메이킹도 가능하고 섭취하는 영양소와 기분에 따라 달라 보이기도 한다. 보는 사람에 따라 느끼는 바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게 인상이다. 인상의 인은 사람인 또는 도장인을 쓰고 상은 서로 상 또는 코끼리 상자를 쓴다. 도장 인자를 쓰는 이유는 도장처럼 누구나 이목구비가 정해진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인상에서는 예쁘게 생겼다, 무섭게 생겼다, 곱게 생겼다 등으로 표현되는 이목구비의 균형을 본다. 도장을 새길 때 글자 간의 균형을 맞추듯 얼굴의 균형이 잘 맞으면 인상이 좋아 보인다는 뜻이다. 더해서 볼 관자를 쓰면 인상의 균형의 조화가 더해진다. 인상이 보이는 것이라면 관상은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관상은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본성이다. 관상은 인상과 달리 몸의 모든 것을 다 본다. 얼굴뿐만 아니라 걸음걸이, 먹는 모습, 음성, 낯빛, 심지어 대소변 보는 모습 등등 한 사람의 몸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것의 조화를 본다. 균형은 누구나 보고 배울 수 있지만 조화는 가르치기도 배우기도 힘들다. 상담하는 사람들은 사주명리에서 직관이 필요하듯이 관상에서 조화를 잃는 능력이 필요하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음양오행은 항상 존재하는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칼로 무 자르듯이 구별할 수 없고 대체적으로 큰 특징을 잡아낼 수 있을 뿐이다. 인간의 침입을 허락하지 않는 우주의 조화를 인간으로서 다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만 짐작할 뿐이다. 소우주라 일컫는 인간에게서 발현된 우주의 조화가 어떤 것인지 살피는 것이 관상이다. 관상의 최고가 심상인 것은 이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것이 마음이고 마음을 곱게 쓰면 모든 것이 조화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다. 예쁘지는 않은데 호감형이라는 말이 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거나 키가 크거나 몸매가 좋은 것이 아닌데도 끌리는 사람이 있다. 심상의 아름다움이 몸 전체의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호감을 사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이나 재벌 관상과는 또 다르다. 대통령이나 재벌 같은 인물은 세인들의 호불호마저 뛰어넘는 타고난 운명이 있고 그 운명이 관상에 드러난다. 인상은 평면, 관상은 입체를 본다. 관상을 본다고 하지만 대부분 인상을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은 인상이 관상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날랜 사람을 보고 족제비 같이 생겼다라고 보는 것은 단순하게 평면의 인상만 보는 것이다. 동물에 빗대어 감정하는 동물 관상학이라는 분야도 있다. 관상은 인상과 함께 수상, 족상,
태, 음상, 심상 등을 더해 균형을 넘어서는 조화를 본다. 균형이 무너진 상이라도 마음은 그 반대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균형적으로 빼어난 사기꾼들은 호남형의 매너가 좋다. 그래야 남을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마음을 읽을 수 없으니 사기꾼에게 당한다. 반대로 외모는 악해 보이더라도 마음속은 천사라 할 만큼 선할 수 있다. 균형만 봤을 때 생기는 오류이다. 관상 또한 개체이기 때문에 각자에게만 해당하므로 제대로 사주 명리를 보려면 개체의 조화를 봐야 한다. 그래야 각 개체가 사주와 관상이 합쳐진 완전한 운명이 된다. 얼굴은 자연의 법칙 그대로 연결된다. 자연에는 기륭이 없는데 자연을 그대로 닮았다고 하는 사람의 몸에는 마음이 들어가 기륭이 생긴다. 자연을 강조하는 이유는 자연 속에 들어가야 편안해지기 때문이다. 편안함은 행복을 추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사람의 생김새는 자연과 같다. 산에 나무가 있는 것처럼 머리카락은 산천초목과 같다. 나무의 종류가 제각각이듯 사람의 머리카락도 모질, 길이, 숱, 색깔 모두 다르다. 그 중에서도 자연을 닮은 것이 가장 좋다. 사계절 속에서 변화하면서 본질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인상학에서는 머리카락이 윤택하고 가늘고 등의 좋은 모양을 규정해 놓았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평면적으로 반 정도만 맞는 말이다. 자연과 닮은 것이 좋다는 말은 다시 말해 내 몸과 조화가 잘 맞아야 한다는 의미다. 산에 어울리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 큰 산에는 큰 나무가, 작은 산에는 작은 나무가 자라는 것이 합당하다. 아무리 아름다운 머리카락이라도 신체와 전반적으로 잘 맞지 않으면 관상에서는 좋게 보지 않는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해보면 안다. 같은 미용사가 똑같이 하려 해도 머리카락마다 시술 결과는 모두 다르다.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도 자연의 조화이다. 강의 시간에 계속 질문하는 수강생이 있었다. 남편이랑 각방 쓰지요.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알긴요. 머리를 안 감고 왔으니까 알지요. 실제 별거하고 있다면서 신기해했다. 신기한 일이 아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외모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은 잘 보이고 싶은 상대가 없거나 사회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충분히 유추가 가능한 일이다. 남성은 남성다운, 여성은 여성다운, 소년은 초년다운, 중년은 중년다운 외모가 자연의 이치에 위배되지 않는 것이다. 환갑이 지나 흰머리가 날 시기가 되었는데도 홀로 검은 머리를 유지하는 것 또한 좋아할 일이 아니다. 자연의 이치로는 단풍이 들지 않는 것과 같으니 자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않아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나이보다 젊다는 것은 사회생활을 끊임없이 한다는 뜻이고 곧 중년의 삶이 고단할 수도 있음을 나타낸다. 가을은 빨리 와도 늦게 와도 문제이다. 관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성과 눈빛이다. 복은 타고나는 것이고 운은 복에 따라 오는 것이라. 얼굴에서 복을 보는 것도 운명 파악의 한 부분이다. 음성과 눈빛이 관상의 주인이고 나머지는 머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른 부분이 조금씩 틀어져 있어도 음성과 눈빛이 올바르면 감안해서 보아야 한다. 유형을 보고 무형의 길을 파악해야 하니 관상은 책을 보고 공부하는 사주명리보다 배우는 걸음이 더 무겁고 더디다. 많은 사람을 임상하고 시간이 흘러 자기 안에 이론이 정립되어야 비로소 타인의 얼굴을 감정할 만한 실력이 생기는 것이다. 단순히 책으로 공부해서는 관상을 알 수 없다. 책에 맞는 내용도 있지만 본질을 보는 방법은 아니다. 교재는 그저 기본을 익히기 위한 연습장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생김새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 눈은 해와 달에 비유한다. 눈썹은 눈 위에 있으니 은하수로 보거나 자연 형상으로는 나뭇가지에도 비유할 수 있다. 산의 높낮이와 산맥, 바위, 계곡이 다 다르듯이 광대뼈, 코도 제각각이다.
뼈는 돌로 보고 살은 땅으로 본다. 산에서 물이 흘러내리면 바다로 가듯이 입은 복의 최종 종착지 바다로 본다. 바람은 숨을 쉬는 것으로 본다. 자연에 다양한 소리가 존재하듯 사람도 다양한 음성을 가지고 있다. 현재의 형상도 자연이지만 사계절의 시간이 지나는 세월도 자연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각각 형상이 다르듯이 사람의 초년, 청년, 중년, 말년도 이에 빗대어 보아야 옳다. 사주와 관상, 모든 것은 시간이 주관한다. 동시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은 뗄 수 없다. 그래야 운명학의 완성도를 조금이나마 높일 수 있다. 얼굴에는 운명지도가 그려져 있다. 사주로 통변할 때 8글자의 의미를 먼저 익혀야 하듯이 인상, 얼굴에 나타난 지도를 익혀야만 관상으로 의미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 자연의 법칙으로 보면 코는 얼굴에서 자기 자신을 대표하는 자리이다. 코는 얼굴 중앙에 세로로 세워져 있어 나무 몸통이 되고 가로로 누운 눈썹과 눈 그리고 입은 뿌리가 된다. 귀는 세로로 서 있으나 밖에 붙어 있어서 다른 우주로 본다. 관상에서 갑목은 머리카락, 을목은 눈썹으로 본다. 윗수염은 을목, 아랫수염은 갑목, 겨드랑이 털은 지장간의 갑목, 생식기 털은 지장간의 을목으로 친다. 몸에 난 털을 초목으로 보면 초년, 청년, 중년, 말년의 변화를 사계절로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사계절의 변화와 함께 우리 몸도 변화한다. 몸에 난 털을 초목으로 상정하면 가을의 시기에 들어서면 머리카락이 흰색으로 바뀌어 간다. 가을의 나무는 잎을 떨구고 열매를 수확하게 하며 겨울을 맞이할 채비를 한다. 성장을 멈추고 기다린다. 가을의 금기운이 목을 극하는 것이다. 극한다고 해서 해치는 의미가 아니다. 금기운의 가을이 있어야 겨울을 견디고 봄을 다시 맞이할 수 있다. 자연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다. 가을에 충실하지 못하면 봄이 없다. 가을은 멈춤으로써 만물이 영양분을 뿌리로 보내 겨울을 이겨내게 만드는 것이다. 가을의 자연현상을 단풍이라 할 때 관상에서 너무 아름다운 얼굴은 단풍과 같은 것이므로 곧 불어 닥칠 겨울을 예고하는 것이다. 아름다운 얼굴은 사회생활이 활발함을 뜻하기도 한다. 결혼과 동시에 활동을 멈춘 여자 연예인들이 이혼하고 다시 활동하는 것에 비춰보면 금세 이해할 수 있는 이치이다. 계절은 우주가 만들어내는 변화를 눈으로 확인시켜준다. 얼굴에도 계절이 있다. 이마는 봄, 눈은 여름, 코는 가을, 입은 겨울이다. 이마는 초년운, 눈은 청년운과 중년운, 코는 장년운, 입은 노년운으로 보는 것은 이러한 이치이다. 최고의 관상은 자연 그대로의 조화를 보여준다. 좋은 관상이란 자연을 닮은 듯 몸의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자세에서 나온다. 사주와 관상이 하나라고 내내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은 명에 따라 살면서 운에 따른 행동을 하게끔 태어났다. 마음이 내키는 대로 자유의지를 행하면 고달픈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다. 운명이 무엇인지 알면 자연 현상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논리적인 이치가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마음을 다스리고 적응하는 힘을 키울 수 있다. 자연에 적응하는 힘을 기르면 편안해져서 얼굴의 화색이 좋아지니 좋은 관상을 갖게 된다. 관상도 태어날 때 받아온 운명의 일부이니 이를 부정할 수 없다. 내게 주어진 복이 운명과 일치한다는 것을 형체로 드러난 관상으로 확인하는 순간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다. 2012년 대통령 선거가 한창일 때 언론들로부터 누가 왕이 될 상인지 묻는 연락을 많이 받았다. 그 가운데 매일경제신문과 1시간이 넘도록 통화했는데 기사화되지 않은 얘기도 많이 했다. 책을 쓰느라 모아둔 자료를 찾다가 녹취록을 발견했는데 지금 읽어도 한탄스러운 대목이 있었다. 한 후보가 뒤태가 불안정하고 걸음걸이에 힘이 없어서 측근을 잘 두고 관리해야 한다는 말을 한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측근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말했는데 나도 기자도
크게 신경을 쓴 대목은 아니었다. 이후 그분은 대통령이 되었고 임기 5년을 못 채우고 측근들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옥고를 치르고야 말았다. 그분이 대통령이 될지 측근이 누구인지도 모를 때 했던 말이다. 뒤태까지 보는 것이 관상이다. 자연의 이치는 한치도 어긋남이 없다. 뒤가 불안정하면 누군가 보필을 할 것이고 보필을 하는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그 마음을 막을 길이 없다. 의지하는 사람도 의지가 되어주는 사람도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므로 관상에서도 심상이 제일 중요한 것이다. 관이란 고요한 상태에서 자세히 바라본다는 의미이다. 내가 고요해지면 상대를 자세히 바라볼 수 있다. 심한이 트이려면 한 사람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관찰해야 한다. 관상을 사진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래서 무엇보다 임상 경험이 많아야 한다. 평면적으로 이론에 맞춰 찍은 듯이 보는 인상은 학습으로도 가능하지만 태화색까지 입체적으로 보는 관상은 사주명리 공부를 오랜 시간 병행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눈은 해가 뜨는 낮을 의미한다. 눈은 태양이고 얼굴의 살은 땅으로 보기 때문에 눈빛이 약하면 얼굴에 살이 없어야 한다. 반대로 눈빛이 강하면 얼굴에 살이 많아야 한다. 명리의 상생구조인 화생토를 적용하는 것이다. 눈이 약한데 눈썹이 강하면 그늘진다. 눈은 해와 달을 상징하므로 빛을 잃으면 산천초목이 성장을 못한다. 수풀과 초목인 머리카락과 수염은 적당하게 있어야 뿌리가 썩지 않는다. 해가 지고 난 뒤 밤의 작용은 입을 본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눈이 아주 음흉하다라고 느끼면 입에서 쏟아지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해서 들어야 한다. 입은 수, 눈은 화로, 입과 눈은 서로를 견제하고 있다. 이를 수화기제라고 한다. 인체의 70%는 물로 구성되어 있다. 수성은 조화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한다. 조화가 안 되면 만물을 못 키운다. 입술의 색깔까지도 건강과 연관에 중요하게 보아야 한다. 모든 물이 마지막에 입으로 모이기 때문에 입은 인생의 총결산을 의미한다. 넉넉하고 너그럽게 형성되어 있어야 위에서 내려오는 물을 잘 받아들여 농사 짓는데 활용할 수 있다. 모든 화근이 입에 있는 만큼 입은 중요한 곳이다. 입술, 잇몸, 치아, 혀를 살피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봐야 한다. 입 모양이 험악하게 생겨도 말씨가 아름답고 예절을 갖춰 말하면 좋은 입을 가졌다고 한다. 모양에 속으면 안 된다. 얼굴만 살피는 인상은 턱을 땅으로 보지만 관상에서는 발까지 포함하여 족상을 보기도 한다. 발은 지기와 관련돼 있어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 그래서 손발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관상에서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며 바른 살이 있어 두툼해야 좋다. 족상도 음양을 구분한다. 여자와 남자의 발은 크기에서 차이가 나는데 여자 발이 체구에 비해 크면 음양이 바뀐 것이다. 머리는 하늘의 형상이므로 높고 둥글어야 한다. 이마는 복을 불러들이는 하늘의 창고이다. 머리 두, 이마액. 머리와 이마는 하늘을 닮아서 원방형이어야 한다. 둥글면서 도톰하게 솟은 환한 이마는 좋은 이마이다. 하늘은 우주에서 처음 연결되는 곳이라 조상 복이 앉아 있다. 몸 전체를 볼 때는 머리를 하늘로 보고 얼굴만 다룰 때는 이마를 하늘로 본다. 관상은 농사를 짓는 것과 비교해서 생각해야 한다. 평생 농사를 짓는 기운이 얼굴에 얼마나 드러나는지 살피면 틀리는 일이 적다. 결실을 맺는 과정에서 농사만큼 정확하고 틀림없는 이치가 드물다. 아무리 더워도 처서가 지나면 밤낮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5월 농사꾼이 8월 신선이 된다는 말도 있다. 관상에서 복을 찾는 것은 자연의 이치를 찾아 평생의 결실을 어떻게 맺을지 유추하는 것이다. 땅은 얼굴이나 몸 전체의 살이라서 비옥한지 농작물을 못 키울 땅인지 생각해야 한다. 눈은 해와 달이라 밝은지 어떤 계절인지 살핌으로써
얼굴에 서려 있는 운명을 읽을 수 있다. 자연의 형상으로 보면 광골은 산악을 이루는 형상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대뼈인데 툭 튀어나온 이곳이 솟으면 그 아래 팔자주름이 움푹 패면서 눈에서 코를 타고 흘러내린 기운을 입으로 모아 가두는 역할을 한다. 눈은 해와 달의 형상이므로 밝은 빛이 나야 하고 코는 산악의 형상이어서 전체적으로 굵직하고 약간 높은 것이 좋다. 법령은 계곡이여 인중은 강이여 입은 바다이다. 턱과 살은 흙과 땅이여 몸속의 뼈는 금석이다. 귀는 남극과 북극의 물이여 머리카락과 수염과 털은 산천초목이다. 목소리는 우레와 번개와 벼락의 형상이다. 구구절절했으나 하나로 귀결된다. 조화로운 것이 최고의 관상이다. 얼굴 쌓인 방, 귀, 눈, 코, 입. 귀는 바깥에서 얼굴을 보호하니 객관적으로 초녀 눈에서 말려 눈까지의 일생을 일찍부터 암시하고 있다. 눈썹보다 높은 자리에 있으면 이상적이다. 눈은 검을수록 좋은데 맑고 빛이 있어야 한다. 눈은 만물을 비추는 거울이라 모양이 가늘고 긴 듯 길수록 좋다. 코는 얼굴 한복판에 솟아 얼굴의 조화와 여백을 채우는 기둥 역할을 한다. 코는 자기 자신의 중심축으로 자존감, 기량, 위상, 긍지 등을 대변한다. 코에 붙은 살은 재물을 의미하며 풍성할수록 재복이 쌓인다. 입은 입술과 치아, 혀로 구분된다. 입술의 색깔은 주사처럼 붉고 치아는 백옥같이 희고 입을 오므리면 작게 보이고 벌리면 크게 보이는 사람은 만년의 복록이 많을 상이다. 입의 크기는 주로 생활력의 강도나 성격의 음양을 나타낸다. 귀가 얼굴 뒤에 서 있는 의미를 보자. 음양의 이치로 귀를 살피면 왼쪽 귀는 낮, 오른쪽 귀는 밤을 나타낸다. 낮의 소리는 양이고 밤의 소리는 음이다. 나쁜 소리는 역과에 걸러서 듣고 좋은 소리는 살펴서 들으라는 뜻에서 음양을 구분하여 귀는 두 개인 것이다. 귀가 입보다 높이 있는 것은 내 말보다는 남의 말을 더 존중하라는 것이고 눈과 입은 열고 닫을 수 있지만 귀는 항상 열려 있으니 남의 말을 잘 들으라는 이치이다. 좋은 귀는 두껍고 귓바퀴 윤곽이 뚜렷하고 귀 윤곽 안가운데 물렁뼈인 연골 조직이 반듯하다. 귓볼이 늘어진 듯 도톰하면 학문과 관직에 오래 있고 턱이 무르익은 사람처럼 마음이 돈독하다. 귀는 큰데 코가 작으면 돈에 대한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 코의 재산공과 자존감을 귀가 덮어버리기 때문이다. 귀가 일생을 암시하고 있는 것은 귀의 모양을 통해 유전, 재운, 체질에서 비롯한 건강, 성격, 식성 등을 다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귀의 모양은 흡사 아기가 엄마 자궁에서 거꾸로 누워있는 모습을 닮았다. 건강에서는 신장, 나이로 보면 유년 시절을 의미한다. 얼굴에 비해 귀가 크면 부모 보기 약하다. 눈까지 불길하면 고아상에 가깝다. 유심히 관찰하면 얼굴은 잘생겼어도 귀가 기형인 사람들이 제법 많다. 소년의 가정환경이 불우했거나 마음고생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작은 귀라 하더라도 귓불의 살이 두껍고 단단하고 윤곽이 분명하면 크고 좋은 귀로 본다. 귀를 성형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때문에 과장이나 가장이 없다. 거칠애가 안 되는 신체 부위가 귀이다. 생김새가 다소 일그러져도 밝고 깨끗하면 좋은 귀이다. 열린 자세로 상대방에게 귀 기울이는 사람이라면 응당 윤기가 있고 막다. 유형의 귀 생김새가 불완전하면 무형에 듣는 귀를 더 열면 된다. 눈은 글자 없는 마음의 사전이다. 스쳐가는 눈빛에도 상대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젊은 청춘 남녀가 눈이 맞으면 옥황상제가 와서 떼놓으려 해도 소용이 없다. 눈은 정신을 담고 있는 그릇이어서 눈길을 빼앗기는 순간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혼이 빠져나간다. 탈무드에는 다 큰 처녀를 집에 가두느니 200마리를 울타리에 가두는 게 쉽다라는 말이 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아무도 못 말린다.
눈을 맞추고 하는 말은 새겨듣되 홀리지 않는 분별력이 필요하다. 눈이 해와 달을 상징하는 것은 정신과 에너지가 머무는 아늑한 공간이고 우주의 집이기 때문이다. 삼백안이라고 해서 검은 눈동자가 흰자위 위에 떠 있는 눈을 흉하게 여기는 것도 에너지가 머물지 못하고 불안하게 둥둥 뜨기 때문이다. 남을 업신여기거나 냉대할 때 사용하는 백안시는 흰자위를 드러낸다는 뜻이다. 전투적 의미보다는 업신여기는 뜻이 강한데 백안시는 진서의 완적전에 나오는 완적의 태도에서 유래한 말이다. 백안시는 눈동자를 치켜뜬 채 상대방을 보는 형상이다. 따스한 시선으로 상대방을 똑바로 바라보지 않고 치켜뜨면 자연히 눈에 흰자위가 드러나게 된다. 누구나 치켜뜨면 백안이 되기 때문에 상대방을 바로 바라보고 치켜뜨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고사이다. 자연의 원리로 풀자면 눈에 흰자가 많은 것은 가을 서리가 하얗게 내려앉아 기운이 차가운 상태로 비유할 수 있다. 입추에서 입동까지이다. 검은 눈동자보다 흰자위가 너무 많으면 음기가 지나치게 올라와 조화가 깨진 것으로 본다. 검은 빛의 오치라 해서 검은 자위에 빛이 충만하고 견실하고 맑으면서 큰 눈을 흑칠이라 한다. 흑칠의 눈빛은 경영인, 학자, 예술가 등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흑칠의 소유자는 제복과 명예혼을 누린다. 눈이 흐르는 강물처럼 길고 적당하게 가늘고 깊으면서 눈동자의 검기가 칠을 바른 것 같고 점을 찍은 듯이 작은 것은 점칠이라 한다. 시대의 흐름과 물결에 부드럽게 올라타는 점칠은 무리에서 뛰어나 많은 사람을 통솔한다. 또한 점칠은 주변의 환경이나 조건이 나쁠 때 자신이 가진 최상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 실패를 뒤집어 성공으로 이끄는데 기업가 정주영 회장과 이병철 회장이 점칠의 소유자이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한 천재로 알려진 재산 선생께서도 점칠을 지니셨다. 눈은 해와 달을 상징하기 때문에 밝고 빛나야 세상의 빛으로 쓰임이 생긴다. 눈동자가 초롱초롱하게 빛나는 사람을 기업에서 선호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눈의 생김새는 길게 흐르는 강물결에 비유해 적당히 가늘면서 길수록 좋다. 강물은 깊으면서 멀리 흘러가야 하기 때문이다. 눈은 정신적 보고로 선명하고 검을수록 좋은 눈이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눈의 탁함에서 드러난다. 마음의 즐거움을 찾아야 밝고 힘찬 눈빛을 유지할 수 있다. 코는 자기 자신의 존엄을 드러낸다. 자존감과 위상을 드러내는 코는 강하기만 하면 위선자가 되고 약하면 감상적인 사람이 되기 쉽다. 콧대가 높고 우뚝 솟으면 거만한 느낌을 주게 되고 납작하면 무기력한 사람으로 보인다. 코의 모양은 지나치게 커도 흠이고 모자라도 흠이다. 얼굴의 중심에 있는 코가 상하좌우 균형을 잡아야 조화로운 얼굴이 되기 때문이다. 코를 중심으로 기준을 둘러 하면 상하로 나누고 셋으로 나누면 천인지가 된다. 중앙상부는 조상, 부모, 윗사람, 초년운, 정신세계를 뜻하고 중앙하부는 자손, 아랫사람, 말년운, 물질세계를 의미한다. 머리통 뒤끝에서부터 뻗는 조상의 기운은 이마를 지나 코가 시작되는 산근에서 마무리된다. 이마는 조상, 눈은 부모, 코는 자기 자신, 코 밑으로는 자손을 보는 것이다.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작은 부자는 부지런히 노력하는 가운데 존재한다. 재산을 만드는 복은 눈과 광골에 있다. 눈이 좋고 사회공인 광골이 코를 잘 보호하면 지혜와 총명이 뛰어나고 사회성이 좋아 재산 만드는 능력이 있다. 코가 잘 되어 있어야 재산이 증식된다.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와도 코가 불길하면 축적되지 않는다. 코가 사계절 가운데 가을에 해당하는 부위이기 때문이다. 가을은 결실을 의미한다. 코는 자기 자신이고 재산이고 운명의 중심부라 할 수 있다. 그래서 40일에서 50세까지는 코의 지배를 받는 시기이다. 부부 운이나 건강,
사회 활동성을 코를 통해 알 수 있다. 배우 안성기의 코를 보면 상근에서부터 길고 강하게 굴곡 없이 내려와 있다. 코끝이 살이 두둑하고 풍성해서 인심이 후하고 인정이 서려 있다. 소통에 능하고 타인을 응징하는 말이나 행동보다는 이해하는 측면에서 바라보니 겸양과 예의가 느껴지는 관상을 지녔다. 정신력의 강약은 눈에 있지만 생김새의 강약은 코에 있다. 눈이 마음의 창이라면 코는 운명의 창이다. 실천력과 노력을 얼마나 지닌 사람인지 보여주는 척도이기 때문이다. 얼굴에서 입은 유일하게 타인을 공격할 수 있는 부위이다. 입은 오간 가운데 가장 바쁘고 가장 힘이 센 부위이다. 쉴 새 없이 말하고 숨 쉬고 씹는다. 혀는 입안에 숨겨진 창이고 입술은 입안을 보호하는 성곽이다. 혀는 날카로워야 쓸모있고 입술은 두텁고 튼튼해야 재구실을 한다. 눈으로 욕을 뱉을 수 없고 코로 사람을 찌를 수 없고 귀로 부채질할 수 없다. 하지만 입으로는 욕하고 상처 주고 부채질하고 위로도 할 수 있다. 입은 감정 표현을 할 수 있기에 희비의 양극적 성질을 지닌 기관이다. 입은 혀가 출입하는 문호로서 한 번 열고 한 번 닫히는 사이에도 영욕을 부른다. 이미 뱉은 말은 엎질은 물과 같아서 주워 담지 못한다. 입은 만물의 조화를 일으키고 깨뜨리는 재주가 있어서 화복이 모두 입에서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입은 작은데 혀만 크면 융통성이 없어 발전하지 못한다. 입이 방정하고 입 끝에 윤곽이 뚜렷하고 입술이 얇지 않고 빛깔이 고운 사람은 애정은 금전은 건강운이 모두 양호하다. 입술이 두툼하면 애정과 재물이 내재되어 있어 의식이 풍족하다. 얇은 입술은 냉담하고 이해심이 부족해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있는 사람이다. 경우에 따라서 이해득실을 많이 따지기도 한다. 모든 부위가 그렇듯 입의 모양은 좌우가 비뚤어지지 않아야 한다. 말을 할 때 입술이 비뚤어지는 사람은 의식적으로 반듯하게 바로잡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입이 심하게 틀어지면 부부궁뿐만 아니라 자손궁도 좋지 않다. 입의 길이는 눈의 1.5배를 가장 이상적으로 꼽는다. 입의 크기는 생활력의 강도나 성격의 음양을 나타낸다. 입이 큰 사람은 대체로 생활력이 강해 부양가족이 있고, 입이 작은 사람은 바람을 자꾸 불어넣으면 터지듯 문제를 안고 있다. 입과 입 주위는 인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자리이다. 입과 입 주위의 모양은 서로 보완하는 사이이므로 인간관계와 기륭화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야무지고 단정하고 힘있게 보이며 좌우로 약간 올라간 듯한 배 모양을 좋은 상으로 친다. 꽉 다물어서 힘차게 보이고 입술 윤곽이 뚜렷하고 깨끗한 사람은 경제적으로 유복한 가정에서 출생하여 식복을 누린다. 입가에 주름이 많으면 말년에 자식들이 하는 일이 힘들고 이혼하는 자녀가 나오는 등 고통스러운 날을 보낼 수도 있다. 여러분, 운이 있는 사람은 운명이 알려주는 대로 최선을 다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주는 사람만의 기운이 글자를 통해 드러난 기운을 유추하고, 관상은 몸 안의 오장육부가 겉으로 드러나 보이기 때문에 밖에서 안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결국에는 고운 마음자리를 찾아야 운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의 얼굴에는 모든 것이 숨겨져 있다고 합니다. 중년부터 말년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결국 외모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도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는 당신이 참 소중합니다. 2024년 대운이 가득한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